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 저출산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수치가 나왔죠. 2023년 잠정 합계 출산율 통계가 0.72까지 떨어졌고, 자, 4분기만 보자면은 0.65명으로 정말 역대급 수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강의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100분 토론도 챙겨봤어요. 각 당이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좀 보면서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100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냥 구독자분들에게도 여쭤봤어요. 0.72명까지 떨어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이 수치를 다시 높일 방법이 있을까? 자, 좋은 정책들을 도입하면 약간은 상승할 것 같다. 무슨 수를 써도 거의 높이지 못할 것 같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달아주셨냐면은 67%가 무슨 수를 써도 거의 높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은 오히려 구독자분들이 정책 담당자들보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정부만 저출생의 원인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표를 얻기 위한 정책만 내놓으시는 건지. 자, 저도 전에 이 저출산에 대한 솔직한 핵심 원인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만 봤더라도 헛다리를 덜 짚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전에 이야기한 것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자세하게 정리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저출생이라는 것은 중요한 점이 세계가 저출생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 대세라는 점.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빠르다라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자, 세계의 공통적인 저출산 원인은 뭐가 있냐면은 경제포럼에서 짚은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여성의 사회 진출과 늦어지는 출산 연령, 교육비 포함 양육 비용의 증가, 도시 집중화, 집값 상승, 피임 교육과 피임 도구의 발달,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아이를 더 이상 노동력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세계의 저출산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반전시킬 그럴 동인들은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출산은 앞으로도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유독 저출생이 더 심하냐?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아니 1.5명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정책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출산 양육 복지가 부족해서, 자, 그래서 이번에 각 당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건 국민의힘이에요. 아빠 휴가 의무, 자녀 돌봄, 중소기업 집중 지역, 청년 기준은 39세까지 상향해서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고, 민주당은 주거자산 돌봄 1가정 양립. 자, 그리고 개혁신당입니다.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익금의 100%를 지급한다.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을 삭제한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일과 양육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이었고, 그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생활 동반자법 이런 것들을 카드로 내놓기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점을 얘기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복지천국 국가들, 그 나라들은 출산율이 안 떨어지나요? 자, 이미 통계청에서 자료를 취합을 하셨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이 나라의 공통점 엄청난 복지천국인데 2010년에 비해서 2020년에 합계 출산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알고서 공약을 내놓으시는 건지 정책을 짜시는 건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이 나라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잘 반등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복지천국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부분이 상당히 놀랍고, 그래서 이 나라 언론들에서도 문제화가 되고 있어요. 노르웨이 매체, 사이언스 노르웨이에서도 노르웨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아이를 적게 낳은 적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면서 높은 수준의 육아휴직과 육아정책이 효과를 잃고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브스지예요. 왜 핀란드 출산율이 붕괴되는가?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지가 지원이 되는데도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육아 지원과 주거 지원 등을 통해서 합계 출산율을 도대체 몇 명까지 올릴 수 있냐? 이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책 담당자들이 이 얘기를 안 한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위로 꼽은 게 자녀 양육과 경제적인 부담, 두 번째가 취업, 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20대 남성과 여성이. 자, 그러다 보니까 각 당에서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인가 상대적인 빈곤인가, 진짜로 가난해서 우리가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보세요. 벌써 이 정도까지 국민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죠. 경제적만 보자면 거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고 저 어렸을 때랑 비교하더라도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 속뜻을 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옛날 보자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그렇게 안 됐을 때만 하더라도 혼인 건수는 96년에 제일 많았고요.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80년에 제일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은 좀 상관관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때는 왜 돈이 없었는데도 아이를 낳았냐? 다 아시겠지만, 다 먹고 살 길은 있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사고방식이 있었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문화도 남아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문화와 가치관이 달라진 게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경제적인 원인에서만 그 원인을 찾고 있으니 답답한 겁니다. 경제가 진짜 원인이었다면은 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들이냐고요. 니제르 출산율 보세요. 7.1명. 말리, 콩고 민주공화국, 앙고라. 자, 이 나라들이 제일 많이 나는데 못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경제 수준이 많이 안 좋은 나라들. 자, 그리고 급격히 경제가 우리나라는 안 좋아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출산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자면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관관계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문화 차이, 가치관 차이가 더욱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높아진 OECD 가입국들이 있기는 합니다. 라트비아, 체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독일,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는 경제가 성장해서 출산율이 높아졌는가? 자, 경제 성장률을 2010년 대비 2020년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빨간색과 거의 차이가 없고 차라리 대한민국은 성장률이 유지되는 편이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떨어진다. 자, 일본 같은 경우 요즘에 경제 호황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고 있냐? 요즘 경제 호황기에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일본도 출산율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일본도 출산율이 높아지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도 우리가 의미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이랑 그런 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진위 계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진위 계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더 심해지고 있진 않고 진위 계수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진위 계수 가지고는 합계 출산율 설명이 안 되고요. 물론 소득 격차, 자산 격차는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대기업에 내가 다니더라도 부모 재력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많이 다르고 소득이 높고 집을 가지고 있을수록 출생률이 높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은 진위 계수가 높은 나라,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안 좋은 나라들, 상위 나라가 나미비아, 터키, 카타르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여기는 뭐 0.5, 0.48 뭐 그렇습니다. 한국은 0.3이고. 근데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은 쪽에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소득 불균형, 진위 계수로는 일단
합계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는 없어요. 진위 개수로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 빈곤의 원인을 불평등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불평등은 늘 존재했고 그것만으로 저출산을 설명하기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들은 그렇게 불평등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일단 TV 보는 사람들, 슈퍼맨이 돌아왔다, 너는 내 운명 같은 데서 연예인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살지 못한다면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또 퍼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연예인이잖아요. 일반인들과 우리의 생활을 비교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많이들 보시잖아요. SNS를 통해서 멋진 삶, 럭셔리 커플들을 많이 목격하고 그렇게 내가 안 될 것이라면은 결혼과 출산을 굳이 뭐 하냐라는 생각이 퍼져가는 것도 저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남들처럼 혹은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졌다. 그래서 멋진 삶을 우리가 지향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도 늘어나고 이자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답변한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을 못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퉁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옛날 1988년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는 뭐 집이 넓었나요? 다 잘 살았나요? 자가에 다 살았나요? 자, 근데 이때는 이만큼 살면 됐지. 그냥 다 이렇게 애 낳고 살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의 속뜻이 뭐냐? 단순히 최소한의 육아 생활을 지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요. 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보육주거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자녀 교육비 1차를 무상 지원한다면, 보육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진다면, 직장 3년 휴직을 보장한다면 출산 의향이 생길 것 같다, 많이 생길 것 같다 합쳐서 9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진짜 세요. 이번 정책에서 나온 지원 가지고는 진짜로 턱이 없는 겁니다. 공약 나오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집도 키우는 돈도 다 100%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이 지금보다 떨어지기를 눈꼽만치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계속 나는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살기도 빡세고 지금처럼 유지하기도 빡센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게 그들의 속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최소 방 3개, 화장실 2개,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못 살 것이라면은 아이를 안 낳는다. 이렇게 봐야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가 소유자들의 출산율이 높기는 한데 그건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동일할 거고요. 출산 많이 하는 나라는 자가 비율이 높은가, 주택이 안정적인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 아니, SNS는 다른 나라도 하는데 한국은 왜 유독 저출산이 더 심하냐? 그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지나친 비교 경쟁 문화가 자리를 너무 잡아 있어요. 자, 그 원인은 빠른 경제 성장, 계속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장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 상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 삶이 계속 향상하는 게 정상이고 멈추거나 조금 떨어지면 그게 비정상으로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소년 때부터 경쟁, 비교 문화를 학습해 왔습니다. 성적을 통해서 줄 세우기 문화를 하고 잘 살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를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받아서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문화적인 수단이 없었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얀테의 법칙이라고 해서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퍼져 있는데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고요. 자, 그리고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덴마크 사람들의 뭐 휘게 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장만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문화 자체, 그러니까 저지선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잘 사는 삶의 기준이 또 획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선진국들로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역시나 미국과 일본을 거의 다 따라 했던 것 같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라든지 경제, 그걸 정답으로 여겨가지고 숨가쁘게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삶의 기준을 만들 문화가 형성이 안 됐고, 교육 때부터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듣고 자랐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하는 거야.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얘기해 줬으니 획일화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성인이 돼서라도 취업을 선호하는 것들이 다 이런 대기업들로만 편중이 되어 있다. 자, 일본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유럽의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 스타트업 문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중소기업 다니면 인생 실패한 거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퍼져 있고, 실제로도 그 상황이 녹록지는 않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벌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서울에 있는 좋은 집에서 자가로 살면서 이렇게 럭셔리하게 사는 것들을 너무나 획일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준비하려다 보면 20대에 결혼을 절대 못하고요. 계속해서 출산 연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20대가 이 기준에 맞추겠습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죠. 자, 물론 사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달라진 분위기도 종종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대중음악 중에서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이게 인기 차트에서 꽤나 오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가사 내용을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거위도 벽을 넘어서 하늘을 날 거다.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 뭐 그러는데, 난 그냥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가 높은 곳을 우러볼 때 내 물결 따라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고방식이 요즘에 종종 목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 낮아진 삶의 기준치, 다양해진 삶의 방식들에 대한 그 문화도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포기로 봐야 되는가, 적응으로 봐야 되는가 문제는 차치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에요. 삶의 기준치가 이렇게 낮아지고 다양해진 삶의 방식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덕분에 앞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덕분에 더욱 결혼과 출산율이 낮아질 것 같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덕분에 그러면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애 낳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많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만큼 살면 됐지, 뭐하러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 자, 이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결혼과 출산이 높아지진 않고 유지되거나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결합 선택지가 하나뿐이 없다라는 거, 이거 진짜 큰 문제라고 봐요. 어른들이 얘기하죠. 결혼할 거 아니면 같이 살지도 애도 낳지 말라고. 자, 하지만 유럽만 하더라도 시민결합제도라고 해서 동거제도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우리보다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좋고 사회 지원도 잘 나오다 보니까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는 혼인 출산보다 비혼 출산이 50%를 넘어가는 나라도 다수 존재한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OECD 가입국 중에서 그 비혼 출산이 제일 낮은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결합의 선택지도 하나고, 애 낳으려면 결혼은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회가 유난히 살기 힘들고 출산 양육 정책들이 부족해서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것일까? 저는 저출산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세계적인 추세이고,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부족, 세수 부족, 고령화,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아이를 안 낳는 것 자체는 새로운 정상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생각도 합니다. 한국은 그냥 저출산 선진국일 수도 있다. 상황을 앞서가는 나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저출산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상황을 남들보다 더욱더 기민하게 받아들인 거죠. 사실 현대사회의 효율성 추구, 개인주의, 혼자 노는 문화의 발달, 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애를 우리보다 많이 낳는 나라들이 사실 그들이 이상한 것이고 우리가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왜 이렇게 아직도 출산율이 유지되는가? 이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인가?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자, 출산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3명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원인은 크게 뭐가 있냐면은 초정통 유대교인들, 그들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적인 영향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요. 출산을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럽 국가들, 미국도 마찬가지요.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태생 자체가 그 기독교 문화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신과의 계약, 신이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은요, 종교적인 그 저지선 역시 없다라는 게 그 나라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또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저출산은 세계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흘러갈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그거보다 빠르게 반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저출산 글로벌 원인들 앞서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출생 현상은 세계적으로 우리만큼 심해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기성세대들이 전 세계 공통으로 젊은 세대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를 질문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 뭐 좋다고 아이를 낳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아이를 낳아서 좋을 이유가 있어야지 낳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순진하게 신과의 그 계약으로 대를 잇기 위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거를 가장 빠르게 캐치한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 원인인데요. 결혼 전부터 발생을 하고 있어요. 출산 전에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잖아. 결혼을 시켜야지. 근데 문제는 뭐 결혼을 안 하는 거는 당연한데요. 그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연애와 성관계를 덜 한다라는 현상들도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카톡을 보냈어요. 이태원에 우리가 갈 만한 외국인 많은 클럽 있냐? 이 친구도 솔로거든요. 난 모르겠다. 이태원에 요즘 사람이 가나? 거기 완전 죽어가지고 가게 빈 곳도 많던데 1집이라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노는 문화가 없는데 요즘 그냥 소소하게 맛집 찾아다니고 팝업 스토어 다니고 그럴 텐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나이트클럽 가고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사 흥미롭습니다. 좀 살펴보자면은 이게 연구를 해봤더니 밤 9시 이후에는 나가 놀지 않고 그냥 자는 친구들, 젊은 세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외식과 유흥 문화 같은 경우도 그 밤늦게 뭐 술 파티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밤늦게 술 마시고 그러면은 남녀가 서로 엉켜가지고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 현상이 먼저 나타난 게 일본이었죠. 초식남. 초식동물처럼 온순한 남자란 의미였는데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걸 넘어가지고 절식남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죠. 아예 이거는 결혼이나 연애 등 이성에 성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초식남보다 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본 기사가 뭐가 있냐면은 일본 기혼자의 64%가 섹스리스이고 20대 남성 절반이 성 경험이 없더라. 심지어 성관계를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남성이 30대에서 60대는 85%였는데 10대, 20대는 63%로 낮더라는 겁니다. 디 애틀랜틱 기사에서도 2018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왜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성관계를 적게 갖냐? 성침체 현상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용한 설문조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상대가 섹스 대신에 스트리밍 비디오를 선택한 적이 있다? 30%. 자, 우리나라 3M에서 조사한 거예요. 섹스보다 스마트폰을 선택한 비율. 젊은 세대가 36%로 전 세계보다 높았다는 거. 실제 세상보다 가상이 재미있고 성욕을 풀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들. 그런 수단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애를 귀찮아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물론 다른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조사한 자료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은 섹스리스더라. 자, 이게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 조사한 건데, 물론 동일한 곳에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2000년 미국 화이자 연구보고서에서는 11%, 2021년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는 36%.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연애도 성관계도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성적으로는 더 개방됐어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연애를 하게 되면 꼭 그 성관계를 맺게 되면 꼭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성관계를 혼인이랑 연결짓지도 않아요. 성적으로 개방되니까. 그리고 게다가 개방적이긴 한데 성관계에 적극적이지도 않더라. 이런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꽤나 심각하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한국은 왜 유독 저출산이 더 심하냐? 자, 비교 경쟁 문화 말씀드렸고, 높은 교육비와 생활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나 대학교 입시, 서열 정하는 거. 아, 이거 없어져야죠. 자, 소득, 자산 수준의 양극화. 당연히 문제 있고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 자, 우리가 경제적인 효율이라든지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은 불필요한 인원을 추가하는 게 효율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 여가, 돈을 나에게 쓰려면 결혼 출산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것도 문화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좁은 국토 면적과 수도권 집중화도 문제고요. 개인주의의 발달, 출산을 종교적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이민자도 적다라는 거. 그리고 동거 지원 제도도 없고 부족한 출산 양육 복지 제도와 사회적인 합의도 없다. 한마디로 저출생의 완벽한 조건이 되는 나라이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 문제가 좀 더 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우리는 저출산 선진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요. 자, 한국에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인가? 저는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냥 집중 지원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시게 되면은 젊은 세대가 갑자기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합계 출산율이 쫙 높아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출산 육아 문제가 없도록 그들을 집중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2명, 3명, 4명 낳을 수 있도록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못 낳는다는 것은 문제니까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은 이 정책들이 꽤나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댓글에 가끔 나오는 것처럼 뭐 돈을 아주 얼마씩 그냥 쏟아주자. 1억 원씩 막 2억 원씩. 그리고 강남에 집 한 채를 주고 이러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러면 그게 아이의 출생을 나의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인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해주자. 자, 저는 이거 늘 강추합니다. 결합의 새 판을 열어줘야 돼요. 자, 지금 우리 문화는 결혼할 거 아니면 같이 살지도 애도 낳지 마. 좋아하는 사람들의 결합 자체가 어려운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 자체가 이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졌어요. 결혼 제도에 잘 사는 거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동거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전에 여가부에서 설문을 해봤더니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동거까지 확장하는 거 찬성이 60%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도 이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비율 있고요. 앞으로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더 동의율이 높을 것이고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것도 꽤나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팍스 제도라고 해서 동거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그래도 꽤 높아요. 거의 2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로 동거 제도의 안착을 꼽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볼 가치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23년 4월에 생활 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으나 아직도 통과가 되어 있고 소식도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자, 저는 이 제도를 늘 찬성하고 있는데 뭐 이거 동성애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주자.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지금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인들에게 새로운 결합 방식을 제공해주자.
그래서 잘 사는 결혼 기준을 소멸시켜서 새로운 곳에서 판을 깔아주자는 겁니다. 동거 커플끼리 그들의 삶을 비교하고 뭐 식장을 어딜 쓰고 예물 뭐하고 이런 거 비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젊은 연인들이 집값,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가볍게 그냥 결합을 하는 걸 시도하자. 생활비도 높다면서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면서요. 자,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성관계 횟수도 늘어나고 임신 가능성도 증가돼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랬다가 이들이 쉽게 헤어지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역시도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합계 출산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목표 합계 출산율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저출산의 모든 방법들이 총동원됐을 때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 자, 구독자님들께서도 거의 높이지 못할 거라고 보시잖아요. 자, 복지천국에서도 쭉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1.5명대를 찍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적인 합계 출산율 목표는 몇 명이냐? 사실 한 나라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2.1명이 돼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현실적인 게? 제가 볼 때는 0.8 정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욕심을 내보자면 1.0명?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상 상태, 그 뉴 노멀에 맞는 제도와 문화를 형성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자, 베이비 부머, 에코 세대의 생애 주기별 제도를 정비해야 돼요. 워낙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청년일 때, 장년일 때, 그리고 노년일 때 그 사회에 맞춰서 거기에 어울리는 적응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출생률을 높이려고 막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그건 뭔가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적게 태어나고 기성세대들이 앞으로 많이 차지하고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출생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들의 재교육과 변화 적응력 갖추기. 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굉장히 기성세대들이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연공서열이라든지 나이 가지고 아랫사람들 깎아내리고 누르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베이비 부머, 에코 세대, 그러니까 60년대, 80년대까지 그 세대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의 사회 준비를 미리미리 계획을 해두는 것도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 상태라 인식하고, 물론 저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완전히 끊고 그러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고 전환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독자님들께서도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시스템적으로도 문제지만 한국의 문화가 큰 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경제적이었지만 이제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겹친 것 같다. 굳이 낳아야 하나? 맞벌이 하면 누가 키우나 등 육아를 기회비용으로 생각해버리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노력은 소용없을 것 같고 전반적인 사회경제 시스템 혁명이 일어나야 다음 세대 정도의 사람들이 출산에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지금은 소용없을 것 같다.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적은 인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자, 정책 입안자들보다도 오히려 구독자님들께서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계시다. 정치인들만, 정부 사람들만 원인을 모르시는 건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표심을 위해서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TV에 안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저출생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는지 제 이야기에 대한 반박 댓글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사람들이 또 균형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 읽어보러 가시죠.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